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재밌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 에드 커네이의 물질의 세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랜만에 책 같이 읽어요로 돌아왔습니다. 에드 커네이의 물질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사실 워낙 입소문을 탔고 그리고 나온 지가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읽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요새 읽은 책들 중에서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여기 이렇게 많이 제가 붙여놨잖아요. 먼저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에드 커네이는 스카이 뉴스 채널의 경제 및 데이터 에디터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우리는 결국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험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물질에 아주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물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뭐 사업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윤택함을 이야기를 할 때 디지털화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에 반해서 뭐 석탄이나 철강이나 뭐 구리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굉장히 험하고 우리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너편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이해가 그렇게 험악하고 열악하고 지저분하게 여겨지는 이 물질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에드 커네이가 책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비료, 소금, 화학제품, 플라스틱, 음식, 음료, 이 모든 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화석 연료에서 나왔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사실 우리가 첨단 기술에서 반도체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사실 이 반도체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는 철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6가지 주요 핵심 물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물질들의 역사라든지 채굴을 하는 방법, 가공을 하는 이야기, 또 이것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한 예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래 같은 경우, 모래는 사실 콘크리트의 원료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첨단 기술이 담긴 실리콘 웨이퍼의 핵심 원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모래가 사실은 첨단 산업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소금 역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소금도 당연히 중요하죠. 또 이 소금이 우리 화학산업의 기초가 되고 의약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료라는 겁니다. 철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모든 인프라의 기초는 철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철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거든요. 철기 시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강철로 재련을 해서 인프라에 사용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이 강철을 만들어낸 벨세모 공법입니다. 벨세모 공법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상용화가 되면서 완전히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철강은 계속 그 나라의 인프라를 대표하는 정말 중요한 재료가 될 것이고요. 현재도 그 나라가 얼마나 산업화가 되었고 도시화가 되었고 또 선진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측정할 때 1인당 강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그리고 구리, 우리에게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구리라는 것이죠. 구리를 통해서 도시에 불이 켜지고 전자제품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통신망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부 다 AI를 개발하고 이 경쟁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력 생산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고 구리는 더더욱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조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구리 가격이 요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석유. 말해 뭐 하겠습니까? 현대 에너지 시스템의 중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이 석유 생산 1위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에드 커네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더 국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석유가 단순히 우리가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리튬인데요.
앞으로 훨씬 더 전망이 좋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리튬이죠. 자, 이렇게 6가지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지만 매우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각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석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은 기동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은 석유 쟁탈을 위한 석유에 의한 전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나질 않기 때문에 전쟁 중에 에너지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수소화 기술을 통해서 합성 석유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펑펑 나는 석유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읽다 보면요,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현재의 국제 정세와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거기에는 광물이 있기 때문이죠.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한 가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더라. 특히나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전략 상품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급망이 취약한 것 같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 이 리뷰를 내놓는데요. 거기서 정말 중요하고 공급망이 취약한 것을 4가지 아이템을 꼽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제품, 핵심 광물, 그리고 여기서 최근 들어서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자, 핵심 광물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산업과 군사적으로 필수적인 광물들, 대체 가능성이 낮아야 하는 광물이에요. 그리고 공급망이 취약하거나 특정 지역에 너무 의존이 되어 있는 그런 광물들을 두고 핵심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이 핵심 광물들의 목록을 좀 살펴보면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히토류, 그라파이트, 텅스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조금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광물들이 왜 중요한지는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이 모든 것에 이런 광물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핵심 광물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뭐다?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특정 지역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히토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토류를 영어로 rare earth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히토류는 그렇게 레어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사실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히토류를 꽤 많이 생산을 했었어요. 다만 히토류가 고농도로 순수하게 매장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광물들과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환경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아주 강도 높은 노동과 그 노동 환경은 또 매우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노동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고 현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나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로 히토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중국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꼭 중국이 꺼내드는 것이 바로 히토류 카드인 겁니다. 이렇게 핵심 광물의 재련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히토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핵심 광물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의 손을 거쳐서 이게 재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좀 더 보완하고 구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우방 국가들하고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맺은 광물 협정, 뭔가 다른 뜻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호주의 한 히토류 업체가 중히토류 생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중히토류 생산에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히토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확충을 하려는 노력이 더해질수록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도 더 격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환경단체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이들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그리고 환경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세트 장관이 환경 규제와 같은 규제를 풀 것이다라고 했던 말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언급한 1차 세계대전 당시 정밀 유리를 두고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요. 당시 최고의 정밀 유리를 생산할 수 있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맡아서 했던 기업이 있었죠. 자이스입니다.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정밀 유리를 프랑스에서 일부 수입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독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당연히 독일에서는 이 정밀 유리를 수출 통제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비밀리에 영국에게 이 정밀 유리를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당시의 영국은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대영제국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났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고무였던 겁니다. 독일은 사실 고무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서로가 필요한 고무와 정밀 유리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화를 보면서 지금의 국제 정세와 약간 연계가 되더라고요. 핵심 광물, 이것들을 뭐 우방국이나 자국에서 충당을 하지 못하고 적성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때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평화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될 일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에드 코네이가 또 한번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슈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코네이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넷 제로라든지 기후변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인류는 중요한 시기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왔습니다. 나무에서 석탄으로, 또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을 하고, 석유에서 가스로 전환을 했고, 이제는 이제 가스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코네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화석연료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없이 못 살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넷제로, 그러니까 대기상에서 탄소를 없애자라는 이 야심찬 계획, 2050년까지 이걸 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도로 막자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황당할 정도로 야심찬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예전의 역사를 보건대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다라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넷 제로라든지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보면은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밀도가 낮고 비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탄소 에너지가 필요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채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풍력발전 터빈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려면은 20개의 거대한 풍력발전 터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강철, 콘크리트는 얼마나 되냐? 강철이 3만 톤, 콘크리트가 5만 톤, 플라스틱과 유리 섬유가 900톤, 구리가 540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에 반해서 가스 터빈에는 얼마나 들어가냐? 강철 300톤, 콘크리트 2000톤, 구리가 50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 수치만 들어도 가스 터빈에 이 물질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네이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이걸 대체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술 발전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보다는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 전환을 하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광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광물 수요는 2010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뭔가 좀 현실적인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질의 세계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공계적인 책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살짝 있었지만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은 마치 에드 코네이와 함께 우리가 광산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책 같이 읽어요 진행해 봤습니다. 물질의 세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